대한 저항정신과 함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죠.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번 문단, 1번 단락의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출생이 나와 있고요. 오산중학교 시절이 나와요. 오산중의 시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봐. 두 번째 단락은 언제의 이야기냐면 중학교를 졸업한 이중섭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산중 졸업 후야. 그러면 이건 시간의 흐름이 아니야? 출생부터 중학교 과정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개문은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그려지고 있구나. 자, 순행적인 구성 방식 혹은 일대기적인 구성 방식을 취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조금만 더 가봅니다. 오산중학교를 졸업한 이중섭에게 임용련은 일본 유학을 권했다. 내가 좋아하는 조선의 황소가 일본에는 없다. 그러나 진짜 힘 좋은 조선의 황소를 그리려면 일본에 가서 그림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나가서 선진 학문을 배워가지고 와서 조선을 위해서 더 쓰라는 얘기겠죠. 1935년 이중섭은 일본으로 가는 배 몸을 실었다. 어때요? 우리 출생은 16년이었고요. 아까 오산중학교 시절은 1929년 정도였죠? 지금은 1935년이잖아.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유학을 떠납니다. 1년 후 이중섭은 동경제국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그 당시 일본 화단은 서양의 유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즉 그다지 독창성이 없이 서양의 그림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중섭은 예술이야말로 개인의 창조적인 세계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서양의 그림을 모방하는 일본의 풍토는 창조성뿐만 아니라 역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중섭은 창조성과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일본에 가서 봤더니 창조성도 없어, 역사성도 없어. 그 그림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중섭의 예술관 정리합니다. 이중섭은 계속 보니까 민족정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치? 이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중섭의 예술관. 이중섭은요. 창조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중섭의 예술관 창조성과 역사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예술은 그것을 그린 사람이 태어나 자란 곳의 땅 냄새가 물씬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중섭의 예술관이었다. 즉 조선 사람이니까 내가 그린 그림은 조선의 냄새가 나야 돼. 조선의 민족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해. 그러니까 나는 소를 그려. 이제 이해가 되죠. 결국 이중섭은 동경제국미술학교를 그만두고 동경문화학원으로 학적을 옮겼다. 동경문화학원은 남녀공학에다가 교복을 입지 않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학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창조적 능력이 마음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였다. 즉 이중섭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예술관과 굉장히 잘 맞는 학교라는 거죠. 새로운 문화에 충격을 받아 주눅이 들어있던 이중섭은 비로소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개성을 존중하는 동경문화학원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 유학 중에 원래 사실은 처음에는 더 좋다고 이름난 유명한 학교를 갔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자신의 예술관과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문화학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중섭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문 앞에 면회사절 딱지를 붙여놓은 채 그림 그리는 데만 몰두하게 됐다. 왜? 원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집중력이 뛰어난 성격이잖아요. 그는 특히 조선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소를 그릴 경우 예전과 달리 굵은 선으로 된 뼈대만 그릴 때가 많았다. 친구들이 뼈만 남은 소 그림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 이중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여기서는 조선의 소를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상상의 눈으로 소를 보곤 하지.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소를 꿰뚫고 뼈까지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 소의 뼈만 그릴 수밖에 라고. 굵은 선으로 된 소의 뼈대를 그리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던 그림들도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굵은 느낌으로 그 소의 뼈대가 다 드러나는 그런 느낌들의 그림이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1940년 3월 어때? 35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지금 1940년 이래 계속 순행적인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중섭은 동경문화학원을 졸업했다. 졸업기념으로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에 낸 작품 소가 협회장상을 받았다. 또한 1943년 이중섭은 제7회 미술창작가협회전에 망월이라는 작품을 출품해 또다시 태양상을 수상했다. 그랬는데요. 아까 전에 봤죠? 망월이라는 소 머리가 반쯤 잘려진 작품?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망월이라는 그림은 여러분이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보자. 태양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이 그림에는 화면 왼쪽에 둥근 달이 떠 있고, 다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의 이미지를 떠올려 봐봐. 한쪽에 달이 있고요. 중앙에는 달을 향해 손을 든 채 달을 바라보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머리가 반쯤 잘린 소가 그려져 있었다. 일제치하에서의 조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랬죠? 요거 중요해. 자, 얘는 언제? 1943년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아직 독립을 하기 전이고요. 정말 일제의 탄압과 일제의 그 만행이 아주 극에 달했을 시절이잖아요. 45년에 일제가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고맙게도 독립을 얻게 됐잖아. 그 전까지 일본이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을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망월이라는 작품을 그렸어. 이건 뭐라고요? 일제치하에서, 요거 되게 중요해.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일제치하에서 조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소의 머리가 반쯤 잘려져 있다라는 거야. 머리가 반쯤 잘린 소, 이게 뭐라고? 일제에 침략당해서 국권을 빼앗겨버린 우리의 민족을 상징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영혼 없이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냥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반토막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온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나라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머리가 반쯤 잘린 소로 그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머리가 반쯤 잘린 소. 요게 뭐라고요? 요게 바로 침략당한 조국. 일제에게 침략을 당해서 손발이 묶여버린 조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여기 누가 등장해? 달이 있지만 달을 바라보고 있는 남성이 있어. 달을 바라보고 있는 남성의 모습은 뭐라고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 됐니? 요렇게,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망월이라는 그림이 갖고 있는 이 그림의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시험 문제 나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틀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망월이라는 작품의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또 요 중요한 게, 이 동경문화학원에서 이중섭이 자기가 이제 자기 부인을 항상 발꼬락이라고 불러요. 이중섭이 이제 부인한테 보내는 편지지를 보면 나의 발꼬락군에게 막 이렇게 쓰는데, 자기가 항상 발꼬락이라고 부르는 마사코 여성과 자신의 반쪽을 만납니다. 이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강점기야. 그때 분홍의 자식인 이중섭이,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이중섭이 일본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같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봐. 일본 여자가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한참 전이니까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여자들이 다 공부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때 미술식이나 시켜가면서 대학까지 보낸 딸내미야. 귀하게 애지중지 키워놓은 딸내미가 일본 사람들의 표현대로 조생징이랑 결혼을 하겠대. 그럼 그 여자는 누가 그 여자한테 허락을 하고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 이제 둘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중섭이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이 부인도 따라 들어와야 한국으로 와요. 그럼 생각해봐. 동네에 일본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 지금도 사실 일본 여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며느리들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잖아요. 차별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괜히 그 지난 역사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마냥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여자가 한국으로 왔어. 이중섭이랑 살겠다고. 대단한 사랑이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동경문화학원에서 그래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중섭이 자신의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이제 묶여서 책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꼭 그런 책들도 한 번쯤은 사서 읽어봐도 뭐 사든